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이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식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뜻이고, 그럼 서비스가 뭐지에 대한 1차적 정의를 한번 내리고, 디자인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디자인하고, 왜 디자인해야 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그 디자인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눌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선 서비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반문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정년하기 전에 학과에다가, 물론 그건 이제 좀 유야무야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학과 대학원 과정에다가 문헌정보학 대학원 과정 내에다가 세부 전공으로 지식 서비스 전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니? 라는 이제 주변 질문도 받았고 스스로 반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서 자격증은 학부를 졸업해도 사서 자격증이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사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사서 자격증을 받고 굳이 대학원에 진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중 극히 일부가 박사를 마치고 교육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친구들 몇 명 외에는 굳이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전공자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서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네들 역시 석사를 마치면 굳이 박사를 진학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박사 과정만을 마쳐도 사서 자격증을 주더군요.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는 그냥 단순히 사서 양성, 사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정도로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학문을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는 분야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도 않고, 그 연구 인력이라는 친구들조차도 베이스가 약하거나, 아니 베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게 양립할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도 하나 고민이었고, 하나는 사서라는 존재가 과연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나라 제도를 놓고 봤을 때 사서라는 명칭은 이미 도서관 안에 굳어진 명칭이기 때문에 사서 밖에서 사서라는 명칭을 갖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의사들은 병원에 속해 있든 자기 개인 병원을 차리든 아니면 현재 병원에 있지도 않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의사는 여전히 의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네들이 의사이기 위해서는 매년 하는 세미나라든가 교육도 착실히 진행해야겠죠. 그에 반해서 사서는 그런 자기 성장을 위한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가 되거나 이럴 때 준사서에서 사서가 된다. 이런 몇몇 단계에서만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뿐, 자기 성장을 위한 교육은 그닥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지식 기반 서비스 디자이너가 뭐 하는 사람이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도 썼다시피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예전부터 있었던 직업이고, 디자인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문양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 제품의 그 모양을 바로 잡는다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그냥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담고 있겠죠. 그리고 라디오 부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발명했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배선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계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칩이라고 말하는 것이 작은 판 위에다가 여러 가지 회로를 집어넣는데 그 회로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소위 게임 이론에 나오는 부분들 얘기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모양을 내는 거나 기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폭이 넓고
디자인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설계, 기획하는 부분까지 다 묶고 있는 것이고, 거기 앞에 서비스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인사 잘하고 뭐 착하고 성실하고 깔끔하고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포장을 잘해준다든가, 이건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그 물건의 품질과 무관하게 여기에 보태지는 그냥 약간 도움을 주는 정도의 문제이지, 사람들을 필요한 것은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냐, 얼마나 비싼 물건이냐 관심을 가졌던 시절에 서비스는 그런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이게 지식산업 사회를 넘어서면서 서비스 산업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갖고 싶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놓고 보면 희귀성에 대한 것들이죠. 예전에는 물건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런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남들 다 쓰는 물건을 나도 써야 해? 하면서 약간의 노하우가 들어간 차별성이 가미된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은 비싸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굳이 선택하는 이유는 기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성에 대한 얘기라든가 차별성에 대한 얘기라든가, 나아가서 스스로가 좀 돋보이는 것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대량 생산이 아닌 지금은 소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죄송합니다. 품종, 제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개수는 소량으로 줄어들고, 그렇다고 대량 생산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기반에는 그런 대량 생산을 기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제품들, 좀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 한정 제품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행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의상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해줬던 일들이죠. 같은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더라도 그 옷 모양을 좀 달리함으로써 차별성을 갖게 되고, 그 차별성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들은 비싸게 팔리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카피를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팔고,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저작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그걸 구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단지 제품의 질이 좋아서 차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디자인의 독창성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그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철학,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디자이너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서로 교감을 통해서 같이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세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나라는 구독경제 같은 것들이죠. 내가 저 물건이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기왕이면 저 물건을 사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고,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저 회사 제품, 저 제품을 굳이 내가 쓰겠다는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팬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지식 서비스, 서비스 사회,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라고 봅니다. 90년대에서부터 나왔던 지식 경영이라는 얘기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별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어셋, 자본으로서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가 공유할 수 있고 회사가 그걸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벌써 차별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차별성이 단지 머리 좋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게 만드는가에 대해. 어제 제가 출판 분야 쪽에서 하고 있는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 말을 듣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 얘기는 뭐냐면 창작과 저작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작은 쉽지 않다. 저작은 결국 글 쓰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창작은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글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진짜 대단한 일이다. 그 출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전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래. 저작을 한다는 것은 저 많은 창작품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현실로
꾸며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구나. 전 그런 전체적을 아우러서 그런 것이 결국 서비스 디자인이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스토리가 있어. 저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우리들의 얘기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내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얘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단지 글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 어떤 제품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결국 조그만 팁 하나가,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를 키워서 대단한 어떤 가치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지 그 제품에 그런 어떤 가치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의 그 어떻게 공정들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이너라는 것이 특정한 영역에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의미로 그것에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해보는 작업. 대량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 아니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꾸며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네들은 플랫폼을 설계할 줄도 알고 시스템을 개발할 줄도 알고 공정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힘들도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웹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 똑같은 웹페이지를 하나 열고 보는데 어떤 웹페이지는 구독자가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어떤 페이지는 썰렁하죠.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 왜 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 저 어떤 젊은 블로거가 만든 사이트는 저게 사람이 많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미입니다. 그럼 무조건 재미있게 하면 될까? 벌거벗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모여올까? 그런 의미의 재미가 아니라 집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행위. 그래서 같은 웹페이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UI라고 얘기하고 한 단계 더 나가면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걸 경험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맞아 하고 들어올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대목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다 아는 것들에 대한 얘기, 익숙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하고 마치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내 스스로가 거기에 몰입해주고 기꺼이 투자해주고 그래서 그런 그 펀딩 통해서 물건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팔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물건을 만들고 싶어. 왜 그런 물건을 만들고 싶어? 여차여차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 막기 위한 자연 친환경적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럼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서 쓰고 실천해주고 하는 그게 왜 지식 기반 서비스니?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욕구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랑 도서관이랑 뭔 상관이 있는데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했던 일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 필요로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놓고 그 책을 많이만 가져다 놓으면 누구나 읽으면 되겠죠. 사서 선생님이 앉아서 무슨 책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목록을 만드니까 잘 보십시오. 하는 것들이 왜 생겼을까? 가만히 보면 처음엔 사람들이 책을 찾을 때는 책이 얼마 안 되니까 아름아름 들락날락 서로 뒤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책이 많아지면 목록을 개발하고 목록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어떤 식으로 목록을 운영하려고 했을까요? 책을 분류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책을 선정하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위 1800년대 들어서 도서관이 공공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으로 존재하거나 어떤 프라이빗 영역에서 존재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공유되어지고 굉장히 자기의 서비스를 자기의 시스템을 잘 설계해서
그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공공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이용 고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이 불특정 다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서비스가 그 당시 가졌던 기술로는 해결할 방법에서 고민하다가 소위 말하는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십진분류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목록 규칙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네들의 소위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가다 효율과 효과에 대해 얘기하면서 살짝 혼돈스러워하긴 하는데 효율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조금 더 수월성을 높여준다든가 비용을 절감시켜준다든가 시간을 절감시켜주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걸 그걸 효율성이라고 말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상당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 사서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사서를 양성한다는 얘기, 양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은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숙련시키는 과정. 소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효과가 뭐냐에 대한 얘기죠. 효과를 얘기할 때 가장 제 기억에 지금 떠오르는 가장 그럴 수 있겠다라는 효과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을 데려다가 공공근로를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노인네들이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땅에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잡초를 뽑는다든가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지나면서 가끔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걸 뽑으라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저 돈을 들여서 저 짓을 하는 이유가 뭐야? 저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이 저 노인네들이 저 일을 시키지 이해를 못하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든 노인네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주려고 저 일을 시켰을까? 그러더라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건성건성.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결과가 연구보고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노인들에게 그 일을 시켰더니 재밌게도 그 노인들이 건강보험이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때문에 건강 속을 새기지 않는 거죠. 아픈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움직이니까 뭔가를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건강에 들어가는 건강보험에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절감했다. 큰 틀에서 보면 세금을 아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그네들에게 어떤 형태든 간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거나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거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들이 하는데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반성적인 얘기를 포함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효과가 뭐고 목적이 뭐고 가치가 뭐고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하고 하느냐는 얘기죠.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왜 존재하는데 원래 있었으니까 도서관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져야 하는 거야. 그런 기관은 없다고 봅니다. 자기의 존재가 분명히 하는 것이고 목적이 분명히 하는 것이고 비전이 분명히 하는 것이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갈까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면 늘 똑같다는 거죠. 어제 한 일과 오늘 하는 건 내일 하는 일. 이용자는 계속 바뀌어가고 기술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바뀌질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바뀌었죠. 전산화도 되었고 데이터베이스도 쓰고 그럼 뭐합니까? 기본적인 철학과 컨셉이 바뀌지 않은 속에서 이 기술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꾸고 집사람과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 소리 들은 거죠. 차도 자주 바꿔야 해. 하도 오랜만에 차를 바꾸니까 내가 알고 있는 차의 기능, 내가 차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단순화된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쓸 줄도 모르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기술만 쓰고 있어. 조금 편해졌지. 자동으로 움직인다든가 쉽게 소위 말하는 그 효율성을 높여서 쉽게 버튼 몇 개로 작동한다든가 하는 정도이지 실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기능을 가만히 보면 5, 6년 전에 썼던 기능과 별로 다름이 없어. 근데 새로 나온 차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쓸 줄 아는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변화, 차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차는 왜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차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운전 습관도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고, 차를 사용하는 방법, 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TV 프로그램도 그런 얘기 나오고,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좋더라.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니?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서 좋더라.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겠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지, 왜 그런 서비스가 여전히 필요한지, 비전이 뭔지, 목적이 뭔지, 철학이 뭔지를 잘 이해한다면 우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꿀 수 있다가 전제되어진다면 그게 곧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봅니다. 바뀌지 않고 바꿀 필요 없고 이걸 잘 하면 숙련되면 돼가 아니라 바뀌어야겠어. 왜? 이용자가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서도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서관도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유롭게 놓아줄 수도 있고 도서관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